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저희 제2회의, 제1과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문명과 협력,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주제인데, 사실 저 오늘 이 주제를 보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근대가 끝나고 후기운대 논의가 전개되면서 사실은 사회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고민이라고 할까, 문제라고 할까, 그게 이제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에 넘어온다고 그러면 이성과 감성을 어떻게 우리가 융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의는 성찰이다. 그래서 영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화 심리학적인 접근을 보면서 저는 영성의 다른 반대편 쪽에 비어 있었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특히 정책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사회과학 일반이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같은 얘기를 다른 포맷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냐 그런 논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학계의 대표적인 토론자들이 계시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에서 아주 많은 시사점 강한 그런 말씀들이 논의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전종환 교수님은 경희대 후마니스트 대학에 지금 공직하고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따로 소개를 안 드려도 이미 시중에서 그야말로 낙양의 직가를 올리고 계신 분입니다.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면서 여러 번의 책을 내셔서 많은 독자들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안목을 이렇게 열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는 PPT로 하실 것이고 한 30분 정도 하실 후에 그 다음에 지역 토론자의 토론 이어가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화 심리학을 전공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여기는 사실인데, 제가 석사 때는 개미를 연구를 했습니다. 개미 행동을 연구하고 박사 때는 진화 심리학으로, 그러니까 사람 행동으로 박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진화 심리학자가 어떠한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를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진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정책도 진화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여러분들 전공하시는 공공정책이라든지 이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문외한입니다만 이런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어떤 인간들의 사회,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행동을 바람직한,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법이라든지 이런 공공정책의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 행동을 변화시키려면은 인간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저마다의 설명 모델을 다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설명 모델이 보다 정확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설명 모델일수록 어떤 정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설명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처벌을 주면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더 큰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더 큰 어떤 처벌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모든 어떤 법과 공공정책은 사실은 저마다의 설명 모델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렛대 꼭지점이 될 수 있는 행동 모델이 정확해야 좀 더 우리가 효과적인 그런 공공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에 지금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낡은 설명 모델보다 좀 더 최근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이런 인간 행동을 정확히 설명하는 그런 설명 모델을 정책학자분들도 당연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듣기로는 범죄학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왜 20대 젊은 남성들이 가장 폭력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대 남성들이 폭력적인 건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과거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근데 정작 왜 젊은 남자들이 폭력적인지는 사실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범죄학자들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때문이다 그러는데 보시는 것처럼 20대 남성들 그중에서도 이렇게 20대 젊은 남성들이 가장 살인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남자들이 왜 여자들보다 폭력적이냐에 대해서 이런 생물학적인 설명 모델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유전자나 뇌 그런 호르몬을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남자들이 더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폭력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맞는 설명인데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사실은 하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설명의 레벨인데 이거는 하우의 레벨이고 Y의 레벨은 또 우리가 따로 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남자들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더 폭력적이라면 왜 하필이면 그런가? 왜 예를 들어 여성들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들이 더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은 또 따로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거랑 별도로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시스템인가? 왜 다른 대안적인 시스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라고 묻는 또 다른 그 궁극적인 원인 혹은 진화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수많은 세대에 거쳐서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를 통해서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다른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자보다 더 많이 다음 세대에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남성들이 폭력적인가에 대한 하우, 어떻게 수준은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에 의한 설명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남성들이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돼서 더 폭력적이 되는가에 대한 Y 수준에서의 설명은 진화 역사를 통해서 남성들 사이에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하게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번식 성공도, 평생 동안 낳은 자식인데요. 번식 성공도의 평균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는 한 명의 엄마랑 한 명의 아빠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차가 다르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평균은 똑같습니다만 평생 동안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쓸쓸히 솔로를 두는 사람들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식을 수십 명씩 낳는 사람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성공도의 편차가 더 크니까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완벽히 이해를 하려면은 하우 수준뿐만 아니라 이런 Y 수준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우 수준은 예를 들어 뇌신경이나 호르몬 아니면은 사고와 감정에 관련된 이런 설명입니다. 주로 한 세대 내에서만 이루어지죠. 하지만 훨씬 더 큰 타임 스케일에서 수천, 수만 세대에 거쳐서 어떻게 그런 특정한 행동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성질이 선택되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Y 수준에서의 설명이죠. 인간의 마음은 수백만 년 동안 이런 수렵채집 생활을 하면서 100년 남짓한 작은 혈연 기반의 사회에서 수렵채집 생활을 하면서 이때 우리 조상들이 부딪혀야 됐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옛날 하면 뭐 이렇게 로마 시대라든지 뭐 엄청나게 옛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농업이 시작된 거는 고작 1만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역사의 99% 이상을 우리는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보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농업 사회나 아니면 현대 산업 사회에 맞춰진 게 아니라 여전히 이런 수렵 채집의 석기 사회에 맞춰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석기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풀어야 했던 문제는 매우 많았죠. 예를 들어 상한 음식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남편의 바람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식을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오늘 밤 어떻게 좋은 보금자리를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게끔 인간의 마음이 설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화된 즉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은요, 특정한 환경적인 인력의 인풋에 반응을 해서 적응적인 결과물을 내놓죠. 그러니까 우리는 꿀은 달콤한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반응은 수천 수만 가지죠. 우리는 꿀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매혹적인 자태를 갖고 있을까, 이렇게 꿀을 보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죠.
아니면 꿀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꿀에 대한 논리적으로 가능한 반응은 수천 수만 가지인데 우리는 꿀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즉 달콤하게 여기게끔 인간의 두뇌 회로가 개선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꿀은 다당류니까 높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생명과 번식에 중요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 진화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적인 인풋이 있으면 그 환경적인 인풋에 맞추어서 적응적인 결과물을 내놓게끔 심리적인 적응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이런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게끔 수렵 채집 생활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풀게끔 만들어진 이런 심리적인 도구들의 집합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쓴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한 권씩 빠짐없이 사주시면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하와 와의 구별이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진화적인 원인, 궁극 원인은 많은 경우 모른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그 진화적인 원인은 발을 동동 구름으로써 그야말로 기계적 에너지를 발산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한테 너 발을 왜 동동 구르니? 그러면은 몰라. 추운데 자꾸 발 구르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진화적인 원인은 모르고 사실은 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이러한 진화적인 목표를 잘 수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기존의 사회과자들은 주로 하우 레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어떤 사고와 정서 혹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한데, 근데 왜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장난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폭력적으로 자라는다, 이런 설명은 맞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아이들은 장난감을 더 좋아하는가에 대한 진화적인 설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들이 이런 폭력을 그리고 있는 만화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가? 이런 폭력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인공이 마침내 정의를 실현하고 복수를 하니까 재밌잖아 라고 대답을 하죠. 이건 맞는 설명인데 하우 레벨이라는 설명입니다. 왜? 그러면 주로 이런 복수를 그리는 잔혹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남자들인가? 왜 다른 콘텐츠를 그린 영화는 별로 인기를 못 끄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진화적인 설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 주로 남자들이 이런 폭력물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지. 요거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협력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번식성공도, 즉 평생 동안 낳는 자식수를 혹은 적합도라고 하는데, 어떤 행동이 나의 번식성공도에 주는 영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4가지 정도로 사회적인 행동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께 제 핸드폰을 드린다면은 저는 핸드폰을 빼앗김으로 해가지고 저희 번식성공도가 조금이나마 줄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 핸드폰을 공짜로 받으니까 여러분들의 번식성공도가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은 예를 들어서 나는 과제를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PPT를 만들게, 너는 발표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PPT를 열심히 해서 결국 우리 조가 A+를 받으면 이런 건 상리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까닭은 내가 A+를 받기 위함이지 내 친구가 A+를 받기 위함은 아니죠. 어쨌든 둘 다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분류할 때 이타적인 행동,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동은 나한테 마이너스지만 상대방한테 플러스가 되는 행동, 그리고 둘 다 이득이 되는 행동을 상리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번식 성공도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랑 관계없이 어쨌든 상대방에게 이득을 주는 행동을 우리는 협력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타적인 협력이 있고 상리적인 협력이 있는데요. 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유전자를 공유하지 않는 비친족 간에 벌어지는 상리적인 협력. 예를 들어 도움을 주고받으면 결과적으로 둘 다
평생 동안 낳는 자식수의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죠? 선물을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다 선물을 주고 받으면은 둘 다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것보다는 둘 다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리적인 협력인데요. 이런 상리적인 협력을 주로 비친족간에 벌어지는 상리적인 협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직접상호성입니다. 직접상호성은 간단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네가 날 도와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사회에서 고기를 잡는 걸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동물성 먹이를 얻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사냥은 상당히 운에 좌우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오늘 내가 운이 좋아서 큰 고기를 사냥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차피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니까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고기를 운이 나빠서 사냥에 실패한 내 친구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코스트를 적게 부담하지만 상대방은 좀 굶어서 그날 주민 배를 눕혀서 잘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다 못 먹을 거를 고기를 친구한테 준다면은 상대방한테는 큰 이득을 주지만 내가 감수해야 되는 코스트는 비교적 적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에는 운이 바뀌어가지고 상대방이 운이 좋아서 큰 고기를 잡고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고기를 나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다 이런 이득을 주고받음으로써 시간차를 두고 둘 다 이득을 주고받음으로써 둘 다 이득을 주고받지 않았을 때보다 둘 다 이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직접 상호성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널 도와줄게. 나중에는 네가 날 도와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직접 상호성입니다. 근데 이 직접 상호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가장 이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목욕탕에 혼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등을 닦아야 되니까 등을 때로 밀어야 되니까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말을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 등을 때 밀어줄게. 당신도 내 등을 때 밀어주시오. 그래서 내가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등을 때를 밀어주면 둘 다 이득이죠.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 등을 열심히 밀어줬는데 상대방이 이러는 거죠. 저기 미안한데 잠깐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확 가버리면은 이 사람은 가장 이득이고 나는 큰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 상호성에서는 문제는 사기꾼, 이득을 받고 그 이득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기꾼을 잘 가려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랑은 거래를 하지 않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책학교 계시니까 이런 발표장에서 이런 원숭이 보신 적은 상당히 드물 텐데요. 그래도 통상적인 관점이니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모카머리 타마린이라고 원숭이의 일종인데요. 이 모카머리 타마린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주로 인간사회에서 발견되는 직접 상호성이 모카머리 타마린에서도 이런 영장 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얘가 그 실험하는 주체예요. 얘 옆에다가 이웃 친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그 잡아당기는 끌개가 있어요. 그리고 사과를 여기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얘가 힘들어서 요거 끌개를 잡아당겨봤자 얘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얘가 열심히 잡아당겨주면 얘는 사과를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비친족에게 도움을 베풀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한 다음에 연구를 해보면은 요 모카머리 타마린들은 과거에 자신을 도와준 애가 옆에 케이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잘 도와줍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내가 도와줬는데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않은 얌체가 옆에 들어가 있으면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 번 세션을 통해서도 과거에 나를 도와준 애가 있으면은 기꺼이 무거운 끌개를 잡아당겨서 얘한테 은혜를 갚을 확률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지 않은 얌체라면은 거의 안 도와준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상호성에 진화하려면은 사기꾼, 도움을 받기만 하고 나중에 나한테 도움을 받지 않는 이런 얌체를 경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사기꾼을 무임승차자를 가려내려는 이런 가장 민감하게 가려내는 심리가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카시어스라는 골키퍼인데요. 인자기라는 선수가 상대편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부상해서 이렇게 상대편 선수 여기
부상당한 거를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발해주는 거를 이렇게 펴주려고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 누가 벌떡 일어나서 골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열받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되갚아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에 없던 저런 천인만, 그렇죠? 은혜를 저버리는 나쁜 사람, 그러면서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게 되겠죠. 카시아스 골키퍼도 분명히 저 인자기한테 도덕적인 분노를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위권을 민감하게 찾아내고 축출을 하려는 심리가 진화를 했다고 지난 생각자들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직접상호성은요,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둘 사이에서만 반복되고 또 둘의 도와주는 사람이랑 도움을 받는 사람의 역할이 자주 바뀌어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 사회에서의 협력은 사실은 내가 얘한테 도움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조차도 도움이 왕왕 벌어지죠.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기꺼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서 돌보아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뭐 이렇게 이런 그 ARS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선 낭비에 돈을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 구세군에 우리가 돈을 집어넣을 때 나중에 내가 가난해지면 구세군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간접상호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간접상호성은 평판에 기반한 간접상호성입니다. 직접상호성은 두 사람 사이에 도움을 주고받는 반복된 상호작용에 기반을 한다면, 간접상호성은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가 날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접상호성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 나의 평판이 올라가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제가 저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참 착한 사람이네. 그래서 내 평판이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평판이 좋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간접상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접상호성은 평판에 기반한 간접상호성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 평판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상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특히나 어떤 인간의 도덕이 진화된 까닭도 간접상호성이랑 큰 연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차피 나랑 관계없으니까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그 아픔을 공감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이런 능력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동을 남들이 보고 내 평판에 올라가서 나중에 내가 도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별로 관계없는 제3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강한 어떤 그 정서적인 반응을 보인다. 도덕 감정을 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랑 아무 관계 없더라도 이렇게 병역을 거부를 하고 이렇게 피한 양체 이런 연예인에 대해서는 강한 굳이 자기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면서 악플을 다는 거죠. 어떻게 병역을 기피하냐, 천하의 나쁜 연예인 같은 이런 식으로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어가면서 처벌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간접상호성을 잘 보여주는 이런 구절이라고 간접상호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착한 일을 한다면 반드시 남들에게 나 착한 일을 했어요 하고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할 때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평판이 올라갈 것을 기대를 하고 착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남들의 장례식에 반드시 참석하라. 안 그러면 남들이 네 장례식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까닭은 그 죽은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죽으면은 관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묘지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 장례식에 부조금을 내리려고 기대해서는 아니죠. 내가 남들의 장례식에 꼬박꼬박 가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 평판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조금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리 말하면 아무도 안 볼 때는 결코 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간접상호성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1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집단에서 항상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될 확률이 높은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무도 안 본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뉴캐슬 대학교 심리학과 휴게실인데요. 거기
무인 지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커피나 티를 준비를 하고 커피를 먹은 사람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50센트, 뭐 티를 먹은 사람은 30센트 이런 식의 자발적으로 무인 지불함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한 번은 사람의 눈을 그린 그림을 붙여놓고 한 번은 천장에 꽃을 그린 그림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그림을 붙였을 때는 사람들이 무인 지불함에 돈을 더 많이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 먹었는데도 돈을 무인 지불함에 넣지 않는 양채가 눈 그림이 붙어 있을 때는 적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꽃 그림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양채가 더 많이 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을 그야말로 조금만 닮은 만화처럼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 눈야말로 동그라미에 점만 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런 협력적인 행동이 증가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그런 응용적인 측면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일반적으로 정치학자들은, 이건 진화적인 관점사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정치학자들이 이미 밝혀낸 내용입니다. 정치학자들에 따르면은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실업자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요새 뭐 무상급식 문제가 되는 거 있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 복지 정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그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가정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것인지 어떠한 어떤 역효과를 갖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따라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져서 그 특정한 복지 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가 순식간에 결정되는데요. 이런 휴리스틱, 그리고 이 휴리스틱은 그 사람이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 복지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사람이 노력을 했느냐 마느냐,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한 yes, no를 통해서 사람들은 찬성 혹은 반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업수당에 관련된 복지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이 자기들도 열심히 그 잡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실업자가 됐고 실업수당을 받고 있지만 빨리 답을 구해서 자기도 떳떳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거죠. 자기가 노력을 하는데 운이 안 좋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그 복지 정책에 찬성을 합니다. 반면에 그냥 실업수당만 타먹으려고 하고 전혀 잡을 얻으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는, 즉 게으른 배짱이라고 생각된다면 복지 정책에 반대를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랑 관계없이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이건 진보적인 사람이건 예를 들어 이런 그 복지 정책을 받은 수혜자가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호불호가 결정이 되는데요. 왜 하필이면은 수혜자가 특별히 폭력적인가?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수혜자가 특별히 머리가 멍청한가?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수혜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가? 왜 하필이면 이런 휴리스틱을 사람들이 구사하는가에 대해서 최근에 진화 정치 심리학자 페테르센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을 결정을 할 때 일반인들은 그거를 꼼꼼히 따져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그 요런 휴리스틱을 갖고 결정을 하는 거고요. 요런 휴리스틱을 발휘하는 까닭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에 맞춰진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이 수백 수천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현대 사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규모의 100명 남짓한 작은 수렵 취집 사회에 맞춰서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수혜자의 지능이나 아니면 수혜자의 폭력성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유독 수혜자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지 여부에만 신경을 쓰는 까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이웃 간에 고기를 나눌 때 받기만 하고 나중에 자기는 고기를 사냥했을 때도 되갚지 않는 이런 사기꾼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우리 일반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그 석기 사회에서 이웃 간의 자원을 나눌 때 사기꾼을 가려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을 때도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찬반이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른 최근의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정말로 뱃속에 든 게 별로 없으면 배가 고프면은 더 탐욕적이 되어가지고 남들의 자원을 빼앗으려고 할 것이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야 먹는 거는 우리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야 하고 어떤 사회 복지를 더 주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괜찮은 협력적인 사람이라고 포장하는 한편 자기 배가 고프면은 우리 모두 나눠서 다 같이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주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테르센의 주장처럼 정말로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석기 시대에 맞춰져 가지고 이웃 간의 자원을 나누는 그 맥락에서 발휘했었던 심리가 여전히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점심 먹기 전에 예를 들어 이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실직자들은 대부분 직장을 구할 마음이 없다. 이런 어떤 복지 정책 수혜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면요. 점심 먹기 전에 사람들은 점심 먹은 다음에 사람들, 점심 먹은 후에 사람들보다 이런 복지 정책을 더 지지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자에 대해서는 더 자원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대답하는 성향이 점심 먹기 전에 배고픈 사람들은 남들에게 우리 다 자원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지 하고 주장할 요인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가지고 피켄스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찬반도 여전히 석기 시대에 맞춰 진화된 수십 명, 기껏해야 100명밖에 안 되는 석기 시대에서 그야말로 현실적인 고기를 나눠야 되는 문제에서 발휘를 하게끔, 즉 사기꾼을 잘 가리게끔 진화된 인간의 마음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최근의 진화 정치심리학자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멍청하네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가끔 어리석게 행동하는 까닭은 인간이 주어진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지 정보를 충분히 받으면 인간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연구만 보면은 인간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멍청하네라고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석기 시대에서 맞춰서 진화된 이런 심리적인 휴리스틱을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수백 수천만의 현대 대중사회의 복지 정책에 대한 찬반 태도도 갈린다는 것을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이런 무상급식이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참 첨예하게 갈리는 까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노인들 왜 지하철 무임승차에 있어서도요. 그냥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찬반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고로 노인들은 오늘날의 산업화를 이끈 역군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인 함의에서도 우리가 진화적인 관점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